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인간의 진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진화, 특히 마음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고통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박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인간의 마음, 정신에 대해서 환자도 보고 치료도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전업 연구자로 지내면서 인간의 마음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졌을까? 특히 우리는 왜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 이런 주제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EBS 클래스 2에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조금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재미있고 또 조금은 신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인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인정이 많은 사람, 그런 인정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인정 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가축을 키우는 동물이에요. 사실 가축을 키우는 동물은 인간만 있는 건 아니지만 몇몇 곤충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가축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닙니다. 인간은 총 14종 정도 되는 동물들을 가축화시켰습니다. 주로 포유류 혹은 조류죠.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가축보다 더 먼저 가축화를 시킨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네, 오늘의 상담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매일매일 직장 상사의 눈치를 살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누구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연인이요? 가족이요? 혹은 미운 사람이요? 분노로 증오하려고?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목줄을 딱 잡고 있는 자신의 상사, 상관, 교수님, 선생님 이런 사람들입니다. 군대나 직장, 학교, 심지어 교회나 동문회, 동네에서 즐겁자고 하는 배드민턴 클럽에서도 우리는 그 동호회 회장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날 좋아할까? 싫어할까? 인간의 속성입니다. 원래 동물들은 대부분 단독 생활을 해요. 혼자 삽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인간은 무리 생활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겠네요. 다큐멘터리 보면은 동물들 다 무리 생활하던데요. 네, 아마 이제 물고기들 혹은 이제 새를 보시면 이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막 떼지어서 다니는 걸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무리 생활 아닌가요? 근데 이런 무리 생활은 그냥 단지 포식자를 피하거나 먹잇감을 찾거나 혹은 짝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인간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수준의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소수의 포유류 혹은 조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침팬지죠.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침팬지는 하루 15%의 시간을 아주 독특한 데 사용합니다. 바로 서로 털을 고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침팬지들이 서로 막 이 잡는 것처럼 털을 막 골라주고. 이게 침팬지의 친목을 다지는 활동입니다. 하루에 상당 시간을 털을 골라주면서 서로의 친소 관계를 나눠요. 서로 털을 많이 서로 골라준다면 서로 친한 침팬지, 그리고 무리에서 왕따가 된 침팬지는 누가 오지도, 그리고 누구한테 털을 골라줄 수도 없습니다. 털을 골라주면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건 영장류의 특징인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털을 골라주는 영장류가 바로 개코 원숭이입니다. 하루에 무려 5분의 1의 시간을 털을 고르면서 보내요. 그만큼 무리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친목을 다지고 가까워지고 특히 힘센 개코 원숭이한테, 권력을 가진 개코 원숭이한테 잘 보이는 게 생존에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털 고르는 데 쓰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무리가 커졌잖아요. 개코 원숭이나 침팬지보다 집단이 더 커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서로 털을 골라주면 살아야 될까요? 무려 최대 60%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나머지 시간 다 서로 털만 고를 수가 없죠. 또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간은 털이 없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초기에 몸에서 털을 다 이렇게 없앴어요. 그래서 머리털만 있죠. 사실 머리털도 없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좀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인류학자에 따르면 인간이 말을, 즉 언어를 진화시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털을 대신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수다를 떨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면서 친목을 다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이 클래스 2를 보시면서 카톡방을 연신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친목을 다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요즘 돌고 있는 가십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언어가 반드시 이런 목적 때문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업무를 위한 언어도 있고요. 기술적인 표현, 세상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도 있어요. 또 연인, 부부들, 이런 대화들은 이런 가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던 시기의 인류도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위해서는 언어가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언어를 진화시키게 된 이유는 바로 가십,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욕하면 서로 친해지는 걸 느낍니다. 로빈 덤바라는 인류학자는 집단의 숫자가 약 150명을 넘으면서부터는 털고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진화했고 사회적 관계를 위한 털고르기의 대체제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50명이요?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는 직원이 5,000명입니다. 서울에서는 1,000만 명이 삽니다. 인구 집단이 더 큰데요. 뭐 어떻게 하죠? 카톡방을 크게 1,000만 명 들어가는 카톡방을 만들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인간은 층층시야 계급을 만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계급이 생긴 건 유산, 즉 잉여 재산이 불평등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높은 계급으로, 또 적게 가진 계급은 낮은 계층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뭐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1,700년 전 신석기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좁은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축들을 잡아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는 수만 년 동안 서로를 가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주인이자 혹은 가축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의 가축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를 부리는 주인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들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은 층층시야, 복잡한 계급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도시, 국가 혹은 제국을 만들게 한 힘이죠. 물론 이런 계급사회가 마음에 들진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한테는 썩 좋은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문명을 만들게 된 큰 원동력이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가축화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넌 가축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런 이제 가축에 대한 부정적인 어감을 뺀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모두 의존하고 의지하고 누구의 지시를 바라기도 하고 혹은 지시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축을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아마 키워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어떻죠? 네, 아주 친밀하고 애교도 넘치고 사랑스럽고 고양이 짓 혹은 강아지 짓을 합니다. 주인이 볼 때 너무너무 예쁘죠. 주인, 그리고 동료와 잘 지내는 능력은 큰 무리를 이루고 사는 인간한테 아주 중요한 형질이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사회적 관심 유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관심은 나의 힘이라는 거죠. 페이스북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사람들의 따봉 숫자에 일희일비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관심을 받고 싶고 또 관심을 주기도 하고 주고 받고 또 내가 따봉을 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따봉을 좀 해줘요. 이렇게 이제 호혜적인 관심을 주고받는 게 바로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물리적 자원은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인간 사회에서 물리적 자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회적 관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관심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짝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직업을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미래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사실 계급을 만든 건 경제적인 불평등이 아니라 관심의 불평등인지도 몰라요. 과거의 왕들 옷차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쩍번쩍한 보석이 달린 왕관을 쓰고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치렁치렁거리면서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니고 엄청나게 거대한 궁전에서 삽니다. 이것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혹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나는 이제 왕이니까 막 드레스를 입고 다니고 그러지 않거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현명하지 않은 전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옥자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자신을 쳐다봅니다. 그러한 관심 자체가 자신한테 권력을 집중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왕, 귀족, 평민, 노예로 나누어진 층층시의 계급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자본은 물리적 자본, 황금의 양, 곡식의 양이 아니라 관심의 양인지도 모릅니다. 페이스북을 오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스타그램 한번 보시면 볼을 이렇게 잔뜩 부풀린 사진이 있어요. 좀 귀엽게 하려고 막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오랜 왕조의 귀족들, 왕족들이 이렇게 부풀린 옷을 입었던 드레스와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줍니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물론 너무 과하면 좀 역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거의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어떤 절대자, 초월적인 신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의 사다리라고 합니다. 세상은 사다리, 층층시야로 만들어져 있고 맨 위에는 신이 있고 그 밑에는 천사가 있고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 노예, 동물도 들짐승, 날짐승, 물짐승, 심지어 식물과 광물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질서를 쭉 나눠놨어요. 우리가 신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왕이나 귀족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도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이걸 어기는 건 신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우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높은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공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런데 진화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도덕적 당위성 같은 건 없어요. 다만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윗사람한테 잘 안 보이면 아마 생존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왕한테 대들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겠죠. 관심은 짝경쟁 그리고 자원 경쟁에서 이득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득은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 예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러한 관심을 다시 모아서 또 다른 이득을 또 만들어냅니다. 점점점 세상은 복잡한 계급사회로 만들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혹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 거대한 나라를 만들면서도 크게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든 힘이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울고 웃고 슬퍼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관심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배고픈 건 불쾌한 경험이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고 계속 밥을 먹다 보면 뚱뚱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배고픔이 진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가 고프다고 계속 먹기만 한다면 본인한테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인정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정욕구, 즉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건 아주 유리한 영질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루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페이스북만 들여다보면서 따봉 숫자를 카운트하고 누가 나한테 사랑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신경을 쓴다면 그거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브럼 매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인간의 욕구에 5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단계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 단계는 사랑과 소속감, 네 번째 단계는 존경과 자부심, 마지막 단계는 자기 실현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즉 동물적 욕구가 만족이 되고 나면 3단계부터는 다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이가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관심, 그게 채워지고 나면 세상 전체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것마저 채우게 되면 자기 실현, 즉 스스로 나를 만족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이루면 우리는 욕구를 다 채웠다,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 1, 2단계를 채우기 어려운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는 거죠. 배가 고프고 힘들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아프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일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물론 아직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는 어느 정도 채우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바로 관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여기서 잠깐 근데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화면에 아마 이 귀여운 이제 남자 아이가 보이죠? 어떻죠?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오똑한 콧날, 두툼한 입술, 볼은 자그마하고 얼굴도 귀엽고 눈도 예쁘고 큽니다. 귀여운 얼굴이라고 부르는 얼굴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이 귀여운 남자아이는 사실 불쌍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유전 질병이에요. 7번째 염색체의 긴 팔 부분에 미세결실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적 질병이 문제가 생긴 아이예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찾아냈기 때문에 윌리엄스 증후군인데요. 그런데 아주 사교적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합니다. 말도 참 잘해요. 파티형 성격이라고 하죠. 정중하고 친밀하고 친숙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겁니다. 처음 보는 어른한테도 쫄래쫄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스 증후군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아주 즐거워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말을 아주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윌리엄스 증후군에 걸리면 지적인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장애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보통 일반적인 유전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폭력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말을 잘 안 듣거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윌리엄스 증후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윌리엄스 증후군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자기가축화의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윌리엄스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조금 어려운 말을 좀 할게요. 뉴럴 크레스트라고 하는 그 신경세포가 발달 과정에 모이는 그런 과정이 인간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의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할 때 일어났던 변화와 비슷할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윌리엄스 증후군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장애입니다. 하지만 인간한테 나타났던 변화, 그리고 인간과 가까운 다른 가축한테 나타났던 변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얼굴 모양을 보세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우리 얼굴들은 점점점 아이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얼굴의 중앙 부분이 점점점 작아지고요. 턱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마는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고 얼굴의 윗부분이 점점 커지고 아랫부분은 작아집니다. 이빨도 조그맣게 변하고 있고 코도 낮아지고 침팬지나 혹은 인간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둥이, 입이 튀어나온 부분도 점점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귀엽고 예쁜 얼굴이죠. 얼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격도 바뀝니다. 호기심이 많고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렇죠.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게 여성에 대한 또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축화되는 동물은 그 종에 속하는 암컷의 형질과 점점점 닮아가는, 수컷도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의 조상이 누구죠? 늑대입니다. 늑대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체구가 크죠? 그리고 얼굴등이 좀 무서워요. 이빨, 송곳니. 한번 물면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의 친척들은 다 누구죠? 호랑이, 사자, 표범. 주변에 데리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귀엽지도 않아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다릅니다. 인간과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면서 점점점 귀여워졌습니다. 아기 고양이와 어른 고양이는 사실 얼굴 모양이나 체형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우리가 사냥 목적으로 키우는 개라든지 방법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좀 달라요. 늑대에 가깝죠.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은 어떻습니까? 반려견들은 어떻죠? 아주 귀엽습니다. 주인만 보면 꼬리를 흔들고 오고
장난감을 가지고 털실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놉니다. 아기가 보이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축화는 일반적으로 지능의 저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신체적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죠. 그런데 인간 말고 질병에 시달리는 동물이 바로 가축입니다. 물론 가축은 인간이 1만 년 사이에 인공 육종, 즉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도 생겼어요. 하지만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는 그런 자기 가축화의 힘은 공짜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바로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우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한번 관심 없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냥 밥도 안 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어도 저리 가! 이렇게 며칠만 하시면 걔가 눈에 띄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볼 겁니다. 속상해합니다. 밥도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개나 이런 데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계속 그런 식으로 걔한테 무관심하시다가 걔가 와서 나한테 덤벼들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미운 거예요.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의 괴를 시달리다 직장 상사한테 사표를 던지면서 일단 직장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항변이죠. 사랑을 받는 능력은요, 어린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한 형질입니다. 유전적으로 확고하게 진화되어 있어요. 유기견 입양소 한번 가보세요. 거기 수많은 유기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기견을 이렇게 잡아가면 바로 이렇게 소위 살처분을 하지 않고 좀 둔대요. 사람들이 입양을 해가면 입양할 수 있도록. 어떤 개가 입양될까요? 멍멍 짖고 공격적인 개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귀엽고 사교적이고 아무한테나 가서 꼬리를 흔드는 개가, 예쁜 개가 입양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개는 곧 죽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수준의 중층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아주 중요한 형질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받았던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전자에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처럼 산속에서 혼자만 사셨어.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집단주의적인 사회에서 우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배고픔에 늘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인종욕구에 시달리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 늘 그러고 살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인종욕구는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진화된 형질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도 있어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굶어 죽겠지만 그렇다고 배고픔에 늘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인종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유리돼서 혼자 외톨이처럼 살아가겠지만 그렇다고 인종욕구에 늘 굴복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인종욕구, 꼭 필요한 만큼,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만큼의 인종욕구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욕을 참아가면서 다이어트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종종 실패하지만 그래도 또 다이어트 합니다. 다만 또 새해가 되면 수많은 분들이 벽에다가 종이에다가 다이어트, 금연 이렇게 써놓으실 거예요. 우리의 욕구는 사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정욕구에 대한 다이어트입니다. 영양 많고요. 건강에 좋은 맛있는 음식은 드세요. 하지만 정크푸드, 몸에 나쁜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 당신을 이끌어줄 사람의 인정, 그 사람의 사랑은 당연히 받으세요. 그거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값싼 인정, 값싼 사랑, 값싼 동정, 나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은 조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고 값싼 인정.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 올렸더니 따봉이 2초 안에 올라와야 돼. 이런 패스트푸드 인정 대신에 느리고
오래가는 건강한 관심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제언을 할게요. 인정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원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 욕구에 엄청나게 메말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건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지위에 있어서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쟤는 왜 사랑받으려 그래?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인정 욕구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심리밖에는 안 돼요. 주세요. 원하는 것을 충분히 주시고 그러면 세상이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고 그리고 보너스로 여러분들의 친구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연말에 인사고과에서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인정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기 인정. 바로 궁극의 경지라고 할 수 있고 에이브럼 매슬로우가 말한 자기 실현의 단계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설령 인정받는다고 해도 거짓처럼 느껴질 겁니다.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값싼 인정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저도 사실 이런 경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긴 진화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게 된 본성입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의 진화적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집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남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인정 욕구를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